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있죠? 행정법 마인드맵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강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자료는 이제 상단에 보시면 기, 승, 전, 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라는 게 다 기승전결이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승전결이라는 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이제 소송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승이라는 것은 소송의 기술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라는 것은 본안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건 판결에 대한 부분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공부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판사가 본안에 대한 판단, 즉 당의 어떠한 행정청의 작용이 위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충족되어야지만 이 링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링 위에 올라갔을 때에만 이기고 지는 문제가 결정된다.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에서 자, 얼마 대출해 드릴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여러분이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어디로? 상담실로 안내해줘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얼마를 그러면 대출해 드릴까요? 내가 은행을 찾아간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본격 상담은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일로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소송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게 충족되어야지만 이제 뭔가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권투로 예로 들어볼까요? 권투는 체급에 따라서 몸무게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 체급의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체급이 충족되지 않으면 링 위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되는 것, 그거를 소송적으로는 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라가서 지는 거, 그걸 기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각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족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행정쟁송에서 8하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이를 우리는 적법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 그거하고 체계적 지위가 같죠. 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랑 육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제 특강의 핵심 취지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을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갑은 피해자가 되고 을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법률 관계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민사상의 법률 관계가 있어요. 민사라는 건 결국엔 국민들 사이사이의 법률 관계라는 거죠. 결국엔 사인과 사인 사이의 문제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죽었으니까 얘한테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해요? 민사관계니까 민사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족이 을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의사였으니까 이제 평생 벌돈 네가 다 물어내라고 해서 만약에 60억을 청구했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60억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종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사관계에서는 양 당사자만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사법원 판사는 편해요? 불편해요? 얘네들끼리만 의사의 합치를 조율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속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명의 판사가 투입돼도 대부분 해결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을은 도로교통법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죄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검사가 형사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이 돼요. 피고인. 이렇게 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이게 형사의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을은 가지고 있던 면허가 어떻게 돼요? 면허를 이제 뺏기게 돼요. 그래서 얘한테 누군가가 면허 취소를 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할까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보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증을 준 사람이 있죠? 걔가 다시 뺏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마 여러분한테 운전면허증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얘한테 면허 취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다른 데 가서 왠지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이. 이때 드디어 나타나는 법원이 행정법원이.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민사법률관계하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직관적으로는 여기에는 3명의 판사가 투입이 돼요. 왜 3명의 판사가 투입이 되느냐? 자, 민사법원에서는 어때요? 갑과 을이라는 그냥 사인과 사인 사이의 문제고 얘네만 좋으면 그냥 오케이. 조정으로 회부돼서 당사자만 합의가 되면 제일 행복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민사법원 판사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행정법원 판사는 지금 누가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을이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는 사람을 우리는 원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얘가 이제 피고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사가 여기 있고 1명, 2명, 3명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원고가 여기에 있죠. 원고는 지금 을이 되고 피고는 행정청인데 만약 행정청을 병이라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판사가 3명이기 때문에 뭔가 부담이 되니까 3명이나 투입이 됐겠죠. 그 부담이 되는 이유는 얘와 얘의 문제는 갑과 을 사이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돼요? 얘가 보니까 같이 월급을 받고 있는 애란 말이죠. 같이 월급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자, 판사도 공무원이고 얘도 뭐예요? 얘도 공무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공익이라는 가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피해를 받아서 보전시키고자 하는 사익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고민을 해줘야 돼요. 저울질을 해줘서 과연 뭐가 앞서느냐의 결론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가 3명이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정법은 여기서부터 민사하고는 다른 거죠. 민사는 내가 피해만 입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공익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시비를 걸 수는 없도록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즉 대출도 대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정소송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공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는 자, 판사한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여기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안이 되는 거죠. 자, 그 요건이 뭐냐? 그게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기에서 살펴봐야 되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육하 원칙이니까요. 후라는 원칙으로 여러분이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 부산대 의전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여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퇴학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어떠한 여기에 남학생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자, 부산대 의전원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청이고 이 퇴학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학생, 남자친구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너 왜 나한테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여기 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이유가 제 여자친구 때문에 다니는데 제 여자친구가 퇴학을 당하면 저는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해서 이 퇴학에 대해서 즉 부산대 의전원에서 자, 얘를 만약에 을이라고 할게요. 자, 을한테 내린 이 퇴학에 대해서 제3자인 갑이 행정법원에다가 취소해 주세요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의 문제가 이제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의 문제라고 해서 원고 적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느낌은 어때요? 얘가 이런 소송이 제기된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에 부합해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법은 여러분 상식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한 느낌을 뭐라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건 연애의 느낌이잖아요. 그 연애의 사실상 이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이익은 얘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지 얘는 자신의 학교 다니고 싶은 그러한 연애 감정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이죠. 자, 이런 이익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 라고 다시 법적으로 풀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63빌딩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원효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작대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꽃 축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근 그 카페라든가 또는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향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행정청이 야 여기서 하지 마. 이제 안전에 위배가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영업상 이익이 감소했는데 일로 옮기는 거 있잖아? 그거 취소하고 싶어 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상식상? 좀 이상하죠? 그럼 얘네가 누렸던 이익을 또 다시 법리적으로 풀어볼게요. 이거는 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누리는 이익이 아니라 얘가 원래 주인공이고 얘는 어떻게 누렸던 이익이에요. 반사적으로 누렸던 이익이죠.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이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 이익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평균적 이익 또는 추상적 이익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익을 갖고는 판사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떠한 이익이어야지만 얘가 판사한테 갈 수 있는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느냐. 그것은
이거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익은 뭐냐면, 자, 어떠한 법률에서, 왜냐하면 처분이라는 건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행정청의 작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이익만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부여되는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익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요. 그래서 행정청이 자, 사업 시행자한테 승인을 때려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인근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드디어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네라고 좋아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행정청이 한 요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건 행정법원에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법원에 또 뭘 제기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너의 이익이 사실상 간접적, 일반적, 평균적, 추상적 이익이냐? 그거가 되면은 이제 얘는 원고가 안 되는 거고, 반대로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인 이익이면 얘는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승인을 내릴 때에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발전 건설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될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자, 환경영향평가법.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는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문에 보니까 이 인근 주민 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또는 청문회를 연다든가 또는 공청회를 열 때 얘네들한테 반드시 통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 그러면 이 조문은 지금 누구한테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주율하고 있는 조문이에요. 바로 인근 주민 병한테 아까하고 느꼈던 그런 일반적, 추상적 이익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얘한테만 당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한테는 원고한테 부여되는 적법한 자격인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찾아갈 수 있는 후라는 요건, 즉 원고 적격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익이 아니고 단순히 여기에서 얘한테 어떠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판사는 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각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개팅을 해요. 근데 이제 사전에 전화번호를 받고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나는 거.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나보고 나서 애가 좀 또라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는 건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본안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그 자격이 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원고 적격이다라는 거예요. 판사가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라는 자격이 부여되는 그 내용, 요건, 이게 원고 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과 다르게 왜 행정소송에서는 이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할까요? 행정청의 자격은 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비를 걸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행정작용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흘러가서 공익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민사소송은 아까 갑과 을 사이에서 얼마를 받으면 돼?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내적으로 해결되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엄격한 소송 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우선 첫 번째,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서 참조 법령에 어떤 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오고 당의 당사자한테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조문을 끌고 와서 얘한테는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이렇게 도출해주면 얘는 원고 적격은 패스가 되는 거예요. 즉 후라는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게 원고 적격이고 여러분 마인드맵에 보면 뒤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이 1번이 바로 원고 적격이고 우리 행정소송법 12조는 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고 적격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고 그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또는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피고 적격이에요. 그래서 훔이죠, 훔. 자, 피고가 될 수 있는 것도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관악세무서장이 여러분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은 관악세무서장의 계좌로 들어가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요? 국고로 들어가죠. 관악세무서장이 돈을 걷어도 그건 세무서장 개인의 계좌로 들어가질 않아요. 즉 관악세무서장이 여러분한테 조세 부과를 해도 이 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은 누구한테 들어간다?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국가는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인격체예요. 그래서 자, 국가라는 인격체가 있고 근데 이런 국가라는 인격체가 하나의 관념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구체적인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무작용, 국가의 어떤 병력이 필요해요. 이건 누굴 통해서 해요? 병무청장이라는 애를 통해서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세작용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뭐 세무서장 이런 애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의 안전이라는 경찰 행정작용은 누굴 통해서 해요? 아까 운전면허 뺐을 때는 경찰 행정작용은 경찰 서장을 통해서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과징금을 때려요. 과징금을 때리면서 어떤 경제 질서를 달성하고자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국가라는 행정 주체라 그래요. 이걸 주체. 주체는 하나의 관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를 본 적이 있어요? 국가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국가를 볼 수 있는 건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가 느껴진다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관념적인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이 국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느껴요? 경찰이 여러분을 잡거나 병무청장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군대 오라고 하면 그때 국가가 느껴지죠. 그때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가에 작용을 하는 기관을 우리는 행정기관이라 그래요. 그럼 국민들은 여러분 병무행정과 관련해서 병역 이행 통지서가 집에 날라오면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찍혀 있어요. 병무청장이라고 찍혀 있어요. 병무청장이라고 찍혀 있죠. 그럼 국민들은 이런 국가의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병무는 병무청장이 한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여러분이랑 계약을 해서 만약에 계약금을 받아야 되면 그 돈은 국가의 계좌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은 국가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계좌가 있는 애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 행정기관이라는 애는 원래 계좌도 없는 애예요. 팔다리에 불과한 애인데 왜 얘한테 피고가 될 수 있는
예외를 설정해 줬느냐?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국민의 소송 수행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처분서에 찍혀 있는 그 기관만 상대하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피고 적격을 행정기관으로 해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그걸 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만약에 이름이 갑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행정기관은 갑돌이에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에요? 국가는 갑돌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고 얘는 그 서울지방경기청장을 임시적으로 채우는 사실상의 사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피고가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 병무청장 또는 기재부 장관 이런 애들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피고가 제대로 잘못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는데 아무튼 흠이라는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요건으로 우리는 피고 적격이라는 개념을 봤어요. 자, 세 번째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에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what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자, 국가 또는 행정청이 얘가 하는 모든 짓거리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정통적인 용어로는 행정 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하는 모든 액션, 이게 행정작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병무청장이 누군가한테 병역 면제를 해준다.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이렇게 할게요. 자, 병역 의무, 병역 통지.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또 오라고 하면서 취소 소송. 이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어떠냐면 병무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얘한테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법적 효과를 창설하는 행위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누군가와 계약을 터서 집을 거래하거나 여러분의 의사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민사상으로는 법률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결혼은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결혼은 법률행위예요. 배우자가 죽으면 상속을 받을 권리도 생기고 배우자를 부양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근데 연애는 어때요? 연애는 상대방이 뭐 죽는다고 상속이 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부양해야 법적 의무가 생기질 않죠. 그걸 사실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을 야기하는 행위, 그런 것을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해요. 이게 행정작용 중에 주인공이에요. 행정작용 중에. 근데 그렇지 않은 애도 있단 말이죠.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여러분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해요? 아니면 이렇게 막 잘 정리하기를 해요? 정리하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설치됐다가 페인트가 녹아졌어요? 그럼 다시 페인트 칠을 하죠? 그거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생겨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페인트가 선명해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도로가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적 결과만이 실현되는 거죠. 국가가 하는 짓거리 중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행위.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법률상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정행위도 있더라.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게 또 뭐도 하냐면 공법상으로 계약도 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관악구청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 땅을 팔아가지고 딴 데에 좀 더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법상의 계약이에요. 즉
관악구청이라는 그 부지 자체를 부동산에 내놓고 그 부동산에서 팔리는 가격을 자기가 받은 다음에 딴 데 가서 더 높게 짓는 거. 그렇죠? 그런 사법상 계약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노무사가 돼요.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해갖고 연봉 1억, 그 다음에 근무 조건 이렇게 한 다음에 상호 사인해갖고 공무원으로 임명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공법상 계약이라고도 해요.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입법작용도 있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있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다라는 건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땐 벌금을 받죠. 그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위반하면 벌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건 왜 그래요? 행정부에서 제정한 입법 작용에 의해서 구체적인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청, 국가는 이러한 수많은 뭘 한다?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느냐의 부분.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대상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있느냐의 부분이 바로 대상 적격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행정청이 수많은 작용을 하는구나. 그 중에서 뭐만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요게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정행위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요걸 보는 게 대상 적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행정청의 행위여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돼요. 세 번째, 공권력의 행사여야 돼요. 네 번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돼야 돼요. 이러한 네 가지의 징표가 충족되는 행위를 행정청이 할 때 그거를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고 행정작용 중에 얘가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반대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서 개념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누군가한테 퇴학을 때려요. 그러면 이걸 갖고 행정법원에 가야 돼요?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이건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왜? 연세대학교는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의 행위라는 이 부분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부산대 의전원 해갖고 부산대에서 똑같은 퇴학 처분을 받으면 이걸 갖고는 어디 가서 시비를 걸어야 돼요? 이건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어야 돼요. 즉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는 게 행정행위의 첫 번째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되는데요. 이거예요. 아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행정청이 만들죠? 그렇죠? 그 행정청의 작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만들 때 불법 유턴한 자한테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법률의 내용이 합격의 법학원 앞에서 오후 2시에 불법 유턴을 한 갑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누구든지 무슨 행위를 한 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국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추상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거죠. 행위 태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의 법학원 앞에서 몇 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구체적인 집행행위여야 된다라는 이 행정행위의 요건은 행정 입법작용은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원에 끌고 갈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과징금을 받아요. 이 과징금을 부과받아서 구체적인 처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행정법원에 가야 돼요. 왜?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는 어떻게 변동이 돼요? 얘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학교개법학원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위반됐다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이걸 위반하면. 그러면 이때는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라는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공공입찰이라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뭐가 필요해서 공공입찰을 걸었는데 갑과 을과 병이라는 애가 여기 입찰에 참가했어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살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입찰을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애가 제일 적정해 보여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뭘 했냐면 낙찰자 지위 확인을 해요. 이거 좀 어려운 느낌이죠? 네가 이제 낙찰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개인이 당근마켓에서 뭘 팔고 싶어요. 그래서 했더니 갑, 을, 병이 왔어요. 근데 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깝고 가격도 제일 높게 쳐줘서 내가 너랑 거래를 할게 라고 해서 매매 예약을 해요. 그러면 이거랑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본질이 같아요. 이거는 공권력의 작용이 아니라 행정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낙찰자 지위 확인이라는 이 작용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왜? 이거랑 본질이 같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낙찰자가 되고 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요. 본계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금을 받아들여요. 걷어들여서 그게 뭐냐면 입찰 보증금을 걸어요. 자,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국고 귀속을 해요. 자,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이 작용이 과연 공권력의 행사냐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면 매매를 예약했는데 불구하고 얘가 나타나질 않아요. 만나고자 하는 장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까봐 미리 한 5천 원 정도는 걸어두죠. 그런 다음에 5천 원 내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거랑 또 본질이 어때요? 같아요. 즉 계약금이라는 사적 거래의 본질과 같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행정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해가는 과정이지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하는 과정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권력 행사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니고 뭐에 해당이 되느냐? 사법상 계약이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했던 작용 속에서도 내가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얘가 보니까 아주 사기꾼이에요.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얘한테 뭘 때리냐면 야, 너 있잖아. 우리가 하는 입찰에 이제 참여하지 마. 입찰 참가 자격 정지를 때려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당근마켓에서 얘가 안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쫓아보낼 수 있어요? 그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지 사인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작용이에요. 즉 행정청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죠. 공권력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경찰이 선 넘어오는 애들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뭐 그 다음에 소방차로 막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월적 공권적 지위에서 행사되는 작용이고 그 힘을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장에 다닐 때에는 의료보험상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가 반 내주고 자기 부담금 반을 해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였을 때 내가 한 달에 50만 원에 25만 원에 건강보험을 내요. 근데 내가 이제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냈던 부담금을 내가 오롯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50만 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뭐가 와요? 전환 통보라는 게 와요. 이때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얘도 행정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인 시간적 순서상 자, 권리 의무의 변동, 즉 25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는 25만 원의 증가라는 이러한 의무가 변동됐죠. 이 변동은 뭐로 초래됐어요? 퇴직이라는 사실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후에 의료보험공단에서의 전환 통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죠. 즉 이미 메이드가 된 이러한 관념을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팩폭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작용이 아니에요. 즉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얘한테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라는 통보 자체는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시비가 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러한 네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what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서 그거를 대상으로 시비를 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행정작용이라는 것, 즉 행정행위라는 것의 효율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시켜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행정입법작용이라든가 낙찰자 지위 확인이라든가 지역가입자 전환 통보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또 뭐라 그래요? 각하라 그래서 아예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what, 즉 대상 적격의 문제.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자, 이거를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그래요.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익이라는 부분은 법학에서 이유를 이익이라 그래요. 네가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니?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인데요. 자, 관악청장이 자, 여기에 이제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 업주 갑에 대해서 폐닭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왔고 얘한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어요. 이건 처분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행정행위인가요? 행정행위예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실, 폐닭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권력의 행사, 너 이제 하지 마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2개월 동안 하지 못하게 창설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행위, 대상적격, 충족. 얘는 원고적격 있나요? 당연히 처분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의 식품위생법상의 얘에 대해서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규율된 이익이 있어요. 얘는 피고죠. 그렇죠? 아까 했던 처분청. 그래서 얘가 뭐 할 수 있다?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떻게 됐냐면 2개월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오버됐어요. 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소송을 제기했던 원래의 이유는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을 깨트려 버려갖고 내가 장사를 하고자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이 도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야, 너 이제 장사할 수 있는데 뭐하러 소를 제기하니? 라는 문제가 바로 소의 이유. 너 이제 이유가 없잖아. 이 부분이. 그게 소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소액이익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냐면 만약에 1년 중에 벌점이라는 게 있는데 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면 나중에 2배 가중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2개월이 도가돼서 장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월이 도가됐지만 2개월로 인해서 발생한 벌점이 있겠죠. 그 벌점이 뭐로 작용을 해요? 일종의 전과로서 작용을 해요. 뭐?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록 때문에 나중에 또 혹시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거보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소송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고 이 전과를 없애야 돼요? 아니면 안 없애도 돼요? 없애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라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공무원의 자, 갑이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 파면을 때렸어요. 처분이죠. 그래서 취소 소송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 진행 와중에 얘가 정년이 도가했어요. 그럼 내가 파면을 없애려고 했던 원래 이유는 뭐예요? 복귀해서 다시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다 돼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소를 왜 제기하니? 이런 협의에서의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걸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파면 처분을 만약에 9월 1일 날 당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취소 소송이 이길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요때까지 뭘 받아낼 수 있어요? 월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면이란 이 기록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 파면 때문에 다른 걸 못하게 되는 불이익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의에서의 이익이에요. 제가 2가지 사례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부분은 협의에서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원칙상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문제, 이게 협의에서의 이익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게 Y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사례로 들어볼까요? 자, 행정청이 누군가 갑에 대해서 자, 영업정지, 자, 파면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면 행정법원에 소를 이제 제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 파면 처분이 언제 있었냐면 2020년 1월 1일 날 있었다라고 해봐요. 근데 갑이 소송을 언제 제기했냐면 2022년 예를 들면 오늘자 날짜로 해서 8월 뭐 29일 뭐 이렇게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2020년부터 요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파면 처분이라는 게 계속 흘러왔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이후에 이거를 깬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법적 뭐가 생겨요? 공황 상태가 생겨요. 이때까지 흘러왔던 행정작용을 통해서 형성됐던 수많은 이해관계들을 일거에 뒤집어대는 효과가 있죠. 이거는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얘의 파면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게 형성된 행정법상의 이해관계를 다시 한번 깨트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아주 좁혀놨어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이라고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둘 중에 하나가 도가되면 행정법원 판사를 찾아갈 수 없도록 해버렸어요. 이는 왜 그러느냐?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공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소기간에 제한을 뒀다. 이게 어떤 요건이 될까요? 바로 when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게 이제 when 5번째 있는 요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과일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면허 취소를 했어요.
음주운전 했다 그래갖고. 그러면 얘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행정소송은 인지도 붙여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또 하나 해놨는데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여러분 행정쟁송법이잖아요. 소송 플러스 심판이라서 쟁송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면허 취소에 대해서 얘가 한번 판단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1년에 우리가 면허 취소 사건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보통 한 7, 8만 건 정도 면허 취소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까 판사가 몇 명이었죠? 3명이 투입되는 행정법원에서 모든 7, 8만 건의 면허 취소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얘네들이 대상포진에 걸리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행정부 내부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좀 걸러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별도의 심판기관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거쳐야지만 여기 갈 수 있도록 해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세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조세처분도 1년에 조세와 관련된 분쟁이 수십만 건이겠죠. 그렇죠? 그 수십만 건에 있는 조세와 관련된 모든 시비거리에 대해서 법원으로 바로 간다면 법원은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법원의 그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에서 일정 정도의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 행정심판이라는 애는 어차피 행정부 내부에서 여기에 원처분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똑같은 둘 다 행정부의 녹봉을 먹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부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거치지 않고 다른 집에 있는 판사한테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아까 경우와 같이 1년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판사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나 올 수 있도록 제한해 놨어요. 그게 바로 하우와 관련된 요건이에요. 그걸 행정심판 예외적 전치주의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관할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병무청장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게요. 국방부 장관 뭐 세종시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 장관. 어떠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행정법원도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법원에 가서 제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관할이에요. 결국 주소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기재부 장관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종시에 기재부가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는 법원이 없죠. 얘는 대전지방법원이 있어요. 이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1층, 2층, 3층이라 그래서 여기는 민사, 여기는 형사, 여기는 행정 이렇게 하나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관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할이에요. 만약에 기재부 장관에 대한 처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 위반인 거죠. 또 형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 위반이에요. 대전지방법원에다 제기하지 않고 부산지방법원에다 제기해도 관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재지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할 수가 있고 행정법원 서울 에도 할 수가 있게끔 해놨어요. 자, 이런 것들이 관할이에요. 자, 관할은
자, where라는 요건으로 육하 원칙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 맨 밑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그린 표에서 보면 어떠한 처분청이 있고요. 사인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공권력의 행사로 얘한테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각각의 요건들이 1, 2, 3, 4, 5, 6, 7이라는 요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충족되어야지만 자, 승전결로 빠질 때 밑에 하단에 있는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를 드디어 만나서 링 위에 올라가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마주보면서 누구 말이 맞냐? 그 다음에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쟁송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배웠던 여러분들의 이런 육하 원칙 하에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민사소송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당사자가 그냥 만족하면 끝인데 이것은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공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익 실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 즉 행정처분의 안정성이라는 공익 때문에 이러한 소송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두고 있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로서 이러한 링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 기승전결에서 기와 관련된 파트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승과 결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기와 관련된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기술적 부분, 그 다음 판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해당 내용들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